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 글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 글방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서방과 공서방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는데 두 사람 모두 과거에 급제를 하였지요. 둘은 어릴 적부터 아래 윗집에 사는 이웃인데다가 한 글방에서 공부하여 한날 한시에 급제를 하고 보니 두 집안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날 한시에 과거 급제를 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의 부인들이 동시에 임신을 하였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이복의 자네 부인도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지? 그렇다네.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어찌 두 집안의 경사가 이리 한꺼번에 들어오는지 말일세. 이복의, 그럼 우리 사돈을 맺는 게 어떠한가? 아이고,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뱃속에 든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알고 모를 게 뭐 있나? 두 집에서 남녀가 태어나면 짝으로 묶어주면 되고 모두 남자거나 여자면 형제로 맺어주면 되지 않나? 하, 그렇군.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세. 둘은 이렇게 약속을 한 뒤 그 사실을 두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들도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하지 않습니까? 이서방은 벼슬을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지요. 이서방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부인은 유복자를 낳았고 공서방의 처는 금옥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공서방은 그 해에 본 고을의 원이 되더니 그 후 7년 만에 판서가 되어 온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이 서방의 유복자와 그의 아내는 믿던 공서방네가 훌쩍 떠나고 나자 의지할 곳 없어 외롭기가 이를 데가 없었고 또 생활마저 쪼들려 나이 어린 아들을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공판서 딸의 나이 17세가 되어 시집을 보낼 때가 되었지요. 공판서의 딸은 고관대작의 외동딸인데다가 인물 또한 절색이어서 한다하는 대감 나리들의 청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서의 딸은 청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판서는 자기가 이서방과 언약한 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와서 한낱 시골의 나무꾼인 이서방의 아들에게 어떻게 딸을 주겠느냐는 생각에 딸을 설득하기로 했지요. 얘야, 아무래도 그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혼처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일원 중천금이라 했사온데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언약하신 일을 어찌 배반하시려 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취중에 농단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청혼을 하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도 한번 언약한 일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하물며 조정에서 중책을 떠맡고 일을 보시는 아버님께서 일구이연을 하심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그년 곱다곱다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 이미 너를 윤대감 집에 둘째 며느리로 주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리 알도록 해라. 이리하여 공판서의 딸은 피눈물을 삼키며 좌의정 윤대감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윤대감은 공판서의 딸이 천하절색이라는 말을 듣고 욕심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다 보니 급한 마음에 서둘러 며느리로 맞았던 것이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큰 일을 하자면 무엇보다 주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잔치를 끝내야 하니 내일 날이 밝는 즉시 암자로 가서 못다한 공부를 마저 끝내도록 해라. 설상가상으로 신랑은 기대하던 첫날 밤조차 각시한테 패박을 당하고 말았죠. 소녀, 몸이 불결하여
오늘 밤엔 모실 수가 없나이다. 낭군님께서 큰 뜻을 품으시고 학업에 정력을 기울이시어 장부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장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신랑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그날 밤으로 절을 향해 떠났습니다. 서울 소식은 시골 사람이 먼저 안다고 공판서의 딸이 정대감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서방의 아들 이겸은 분노하였지요. 참으로 야박하고 괘씸하도다. 어릴 적 소꿉놀이 할 때부터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은 내가 나무꾼 신세가 되었다고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다니. 신의와 사랑을 저버린 사람을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는가. 이겸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한양에 도착하여 좌이정 윤대감의 집을 알아내긴 했으나 한나라의 정승집 대문안을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이겸은 고심 끝에 여장을 하고 빗장수로 가장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싸세요. 비싸세요. 이겸이 윤대감네 대문으로 다가서자 때마침 머리가 근질거려 머리를 긁고 있던 윤대감의 마누라가 빗장수를 불러들이라고 했지요. 마님은 보던 책을 내려놓고 빗장수 처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이고, 곱게 생긴 처녀가 왜 빗장사를 다니나?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약을 좀 사려고요. 그래. 아이고, 가엾어라. 마님이 찬빗을 들고 고르고 있자 빗장수는 슬쩍 마님 곁에 놓인 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서상기라는 중국의 이야기 책이었지요. 마님께서는 이야기책 보시기를 즐기시나 봅니다. 할 일이 없어 소일삼아 읽는다네. 처녀도 글을 볼 줄 아나? 예, 무남동녀라고 아버님 생전에 선생님을 청해 몇 년 동안 글을 읽어 싸웁니다. 그래? 거 마침 잘 됐네. 내가 눈이 어두워 쉬엄쉬엄 보는데도 조금만 보면 글자가 아물거려 몇 줄 못 읽고 마는데 글이 바쁘지 않으면 한 대목만 읽어주고 가려나? 이겸은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여겨 재간을 다해 책을 구수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마님은 이겸의 책 읽는 솜씨에 그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빚은 내가 다 사줄 테니 한 장만 더 읽어주게. 이겸은 못 이기는 척하며 천천히 읽어내려가다가 어려운 대목에 가선 해석까지 해주며 감칠맛 나게 읽어주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겸이 이제는 가야겠다고 일어서니 마님이 그를 붙잡았지요. 날이 저물었는데 가기는 어딜 간다고 그래? 저녁 먹고 이야기책이나 마저 읽어주고 내일 날이 밝으면 가게. 저녁상을 물리자 마님은 두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불러들여 이야기책 읽는 소리를 같이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겸과 둘째 며느리의 눈길이 몇 번 마주치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이겸의 가슴은 물론 둘째 며느리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밤이 늦어서야 책 읽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웠네. 그런데 이 처녀를 어느 방에서 재우지? 물론 내 방에서 재워야겠지만 새파란 처녀가 늙은 노친네 곁에서 잠이 오겠나? 큰 며느리는 아이가 있으니 안 되겠고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매일 혼자 자느라 심심할 터이니 말동무라도 하면서 같이 자도록 하거라. 시부모의 말씀인지라 거역할 수도 없고 둘째 며느리는 겨우 이해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지요.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던 마음속의
님을 만났건만 정다운 인사의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변장을 하고 찾아온 것을 보아선 열의 아홉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것이 분명한데 여차하면 마음속에 서리고 서린 사연은 전하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편 마님의 말을 들은 이겸은 일이 순풍에 돛단 듯하니 이는 하늘의 도움이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퍽 이상스레 여겼습니다.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사나이 대장부답게 큰 뜻을 품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음을 그가 알 리 없었지요. 후원 별당으로 돌아온 둘째 며느리는 시종을 돌려보낸 후 앞뒤 문을 닫아 열고 촛불을 밝히더니 이겸에게 방석을 내어주고는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이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사오니 소년이시던 몸이 이토록 장성하시어 처음엔 몰라보았으나 앞뒤 집에 살면서 눈만 뜨면 머리를 마주하고 소꿉놀이하던 옛날에 그 눈빛과 그 목소리를 어찌 잊으오리까. 더구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조한 사이건을 꿈엔들 있겠나이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어찌 그리 쉽게 나온단 말이오? 이겸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앞에다 놓았습니다. 오직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당신의 손에 죽으려고 오늘까지 목숨을 보전해 왔사오니 소첩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아무 말 마시고 어서 죽여주옵소서. 이 말에 이겸은 그만 뒤로 주춤 물러앉았지요. 정녕 죽기를 소원한단 말이오.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기가 소원인 사람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죽으려는 것은 피치 못할 사연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길이지요. 소첩은 뜻있는 난군을 모시지 못할 바엔 차라리 님의 손에 죽으려는 것이옵니다. 당신 마음이 진정 그렇다면 왜 나를 배반하고 이 집으로 시집을 왔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돈과 명예로 바꾼 게 아니냔 말이오. 사나이 대장부의 마음이 어찌 그리도 옹졸하시며 대장부의 식견이 어찌 그리도 좁으십니까? 소녀 황금과 명예를 탐내어 팔려온 것도 아니옵고 초계 같은 목숨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부모의 언명이라 부모의 채신을 생각했고 또 무엇이오? 말한들 누가 믿을 것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낭군님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려 했나이다. 남편은 지금껏 소녀의 마음은 물론 소녀의 손목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절에 가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도 그리위하던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절에 간 남편이 한결 대장부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이겸은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망령된 자기의 언행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요. 이겸의 태도에 놀란 공판서에 따른 이겸을 일으켜 앉히고 그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겸이 떠나려 하는데 조정에 나가 밤새 야순을 돈 윤대감의 큰아들이 돌아왔지요. 마님은 맏아들에게 어쩌냐기를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윤대감의 맏아들은 그 처녀를 보고 싶다 하며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빗장수 처녀가 들어오자 맏아들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처녀의 아래 위를 유심히 살펴보던 맏아들은 처녀를 내보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처녀가 아니라 총각이 여장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속히 교군을 보내 둘째 동생을 데려와야겠습니다. 어서 그리하게. 상황은 이처럼 급박하게 이어졌지요. 이겸과 둘째 며느리는 일이 탈로 난 줄은 알았지만 마님이 붙잡아 앉히고 책을 읽으라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잡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겸과
둘째 며느리가 후원 별당에서 소곤소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형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일이 이러니 이 일은 동생이 처리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나? 둘째 아들은 부친이 쓰던 장도를 가지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고 마님과 맏아들은 뒷쫓아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이겸과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이 장도를 들고 들어오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칼을 뽑아든 둘째 아들이 여장을 한 이겸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장 옷을 벗어보거라. 이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에 서슴없이 옷을 훌을 벗었죠. 그러자 둘째 아들은 그를 찬찬히 보다 제꺽 칼을 집어넣고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떠도는 말을 듣고 실례했소이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형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무슨 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하십니까? 빗장수는 여자입니다. 저는 부끄러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이 길로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기왕 내려온 김에 며칠 묵어가려무나. 대장부가 한 번 뜻을 세웠으면 끝을 봐야지요. 어머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규수를 오늘 밤까지 집에서 재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면 우리 집에서 괄시를 한 것이 노여워서 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둘째는 말을 마치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빗장수를 직접 보고 여자라고 단정하고 또 하룻밤 더 재워서 보내라고까지 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이겸과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져만 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겸은 윤대감의 둘째 아들의 언행에 머리를 숙이고 만 것이죠. 공판섰달에 변함없는 마음을 안 이겸은 그 마음이 한없이 고마웠으나 자기는 확실히 윤대감의 둘째 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는 말이 있어. 내 비록 한 번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대의 남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저런 대장부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소. 그러니 이제부터 나 따위는 잊어버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따르시오. 마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겸은 한사코 어머님의 병을 핑계 삼아 그 자리를 떠났지요. 이겸은 자기가 부친 없이 자란 데다가 집마저 가난하여 공부를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을 통탄하며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니 마침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왔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겸은 과거 보는 장소에서 윤대감의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지요. 과거의 시제가 내걸리고 일필이지로 써내려간 두 사람은 동시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이겸은 정혼자의 남편인 윤대감의 둘째 아들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뛰어난 인격자다. 저자가 그때 나를 죽였더라면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요. 결국 자기 망신이며 집안의 망신인 것을 그런 큰일을 한마디 말 없이 속으로 새겼으니 어찌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과거에 급제까지 했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 분명하구나. 윤대감의 둘째 아들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장을 하고 남의 집 부인 방에까지 뛰어들고 칼끝 앞에서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더니 내 생각대로 과연 대장부가 틀림이 없구나. 속으로는 그리 생각하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대장부는 모두 벼슬길에 올랐는데 윤대감의 둘째 아들은
좌의정이 되고 이서방의 유복자 이겸은 판서가 되었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검은 머리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엔 거미줄이 쳐 이겸은 환갑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갑날 좌의정이 된 윤대감의 둘째 아들이 오자 둘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지요. 먼저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대감, 내가 누군지 아시겠소? 그 말에 좌의정 대감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난 이대감이 영의정쯤은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판서에서 그쳤구려. 좌의정이 된 둘째 아들의 말뜻인즉 마지막까지 참지를 못하고 신부의 방에서 있던 옛날 일을 꺼내는 걸 보니 대장부다운 기질이 모자란다는 뜻이었지요. 소인이 어찌 장부다운 좌의정 대감의 성품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된 것도 정승대감과 부인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만 우리 술이나 듭시다. 윤정승은 이 판서가 공판서 딸의 덕분으로 대장부의 체면을 유지했다는 말을 꺼내는 줄로 알고 앞질러 그의 말을 막았지요. 그것은 자기가 오늘날 좌의정까지 된 것도 공판서 딸의 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말을 옳게 여겨 처사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